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AI 정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내재화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연구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우연은 한 달 반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연구 보안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가 4,000명을 넘어 지난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작년보다는 20.4% 증가한 수치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 등 주요 통신망이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통신망 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3개 부처가 업무 협약을 맺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새 부처는 산업계가 가진 역량에 비해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은 부총리는 인공지능 모델만 잘 만든다고 현장에서 잘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제조 현장에서 만든 데이터를 모델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반복 작업을 통해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 환자 치료는 보통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골든아워라고 하는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 인공지능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1분 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은 한정된 의료 인력과 시간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응급의료 단계별로 인공지능 도입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급대원이 의료진에게 보고하는 음성 정보를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 중입니다. 저희가 음성인식은 바로 통화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떨어지고 그 기반으로 30초 이내에 분석을 해서 의료진 선생님들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폐의 손상 부위를 찾아내고 출혈량까지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흉 영역과 폐 영역 그리고 혈흔 영역이 색깔로서 이제 구별이 된 모습이고 이를 3D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색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응급치료에서 환자의 상태와 치료 상황을 기록하는 간호기록 업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의료 데이터도 축적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앞선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외상센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실용성과 안정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연구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했지만 항우연은 한 달 반 동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8월 31일 퇴직한 항우연 소속 책임연구원이 퇴직 2주 전 주말에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연구원에 들어가 자신이 쓰던 컴퓨터 등 물품을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국가보안기관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물품 반출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반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우연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실 질의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우연은 내부 보고를 거쳐 이달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고했고 이후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항우연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기술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연구 보안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여 개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KT 해킹 사건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파악한 기지국 아이디 4개 외에도 20여 개의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단 소액 결제를 당한 피해자도 10명 이내로 추가 확인돼 수가 늘었습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KT는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가 확정된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 1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서비스 일시 중단이었는데 구글 코리아는 정부에 신고도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건 오전 8시 17분쯤부터입니다. 동영상을 재생시키자 오프라인 상태라며 연결 상태를 확인하란 메시지가 뜹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되는 경우, 1, 2초 구간만 반복되는 경우, 광고 동영상만 정상으로 노출되고 주요 영상은 검은 화면이 뜬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데 유튜브 앱뿐만 아니라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TV 서비스도 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접속 오류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에서만 100만 건 넘는 신고가 집계됐고 유럽과 호주,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유튜브 접속이 안 된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구글은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을 통해 문제를 고치고 있다고 밝혔고 먹통이 된 지 1시간여 만에 모두 해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는 오류 발생 44분 만인 9시 1분쯤 첫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의 경우 오류 러닝타임 30분이 흐른 뒤 10분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겁니다. 구글은 스팸 방지 시스템을 변경하다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실제 이용자 요청을 차단했다며 해당 변경 사항을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증가 속도 역시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현지 시간 15일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산업화 전보다 52%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1년간 늘어난 폭도 3.5ppm으로 관측이 시작된 1957년 이래 가장 가파른 연간 증가폭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는 1960년대에 정확히 3배에 달했고 현재 농도는 인류 문명에서 볼 수 없었던 80만 년 이상 전 존재했던 수준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4천 명을 넘어서 지난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4,460명으로 작년보다 20.4% 증가했으며 4,526명이던 2018년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줄었습니다. 온열질환 증상은 수분이 부족해 발생하는 열 탈진이 62%로 가장 흔했고 사망자 추정 사인은 거의 모두 열사병이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이 남자였으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6%를 차지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3배가 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 이후 고수익 해외 취업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 감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법원 판결문들을 살펴봤더니 범죄에 가담하게 될 걸 알고도 출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나 감금 피해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문에서
관련 인물들은 하나같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출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카지노나 텔레마케팅,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덜컥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는 출국 전 이미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거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캄보디아행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맨 처음에 애들이 범죄 동도자로 대포 총량을 들고 왔거나 보이스피싱이나 이 범죄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다만 피해자들이 도착한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는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휴대전화와 여권 등 소지품을 모조리 빼앗기고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온갖 범죄에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기상과 취침 시각, 외출을 통제하는 엄격한 행동 강령을 따르며 죄수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1년 반, 2년 동안 탈출도 못하고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앵벌이에 다 동원되는 것이죠. 반항하거나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자비한 감금과 폭행은 물론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관련 판결문에선 탈출 시도가 의심되면 친구를 인질로 잡아 협박한 사례도 발견됐는데 웬치를 탈출한 한국인들을 잡기 위한 별도 SNS 대화방까지 존재했습니다. 그 텔레그램에 수배박이라고 있어요. 그 팀장 수십 명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연락처에다가 또 쫙 전파하게 되고. 겨우 탈출해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몸과 마음에 남은 심각한 후유증과 경찰 조사 그리고 기나긴 재판이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말까지 국외 납치 감금 의심 사례, 피싱 범죄 등에 대한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납치 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혹해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어졌거나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의 자수에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나 신고, 제보는 112나 전국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하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최근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요 통신망이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신망 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KT 해킹 사건을 보고 있으면 개인 사용자가 아니라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 인프라 자체를 해킹당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킹 사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은 뭐 단순히 이용자의 단말이나 계정을 노리는 공격이 아니고 네트워크망 장비인 펜터셀이라고 하는 이 간이 기지국을 직접 해킹한 사례이기 때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이번 해킹과 유사한 사건이 해외에서도 뭐 물론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 사건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통신사의 코어망에 접속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악용한 것은 그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네트워크망 자체가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경고로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도 사이버 안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또 시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꼽히는 통신 인프라 강국이잖아요. 이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가 해킹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 전반에 좀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 가입률이 무려 118%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률은 99% 이상입니다. 이처럼 통신, 특히 이동통신은 뭐 국민의 일상과
산업, 물류, 금융, 행정, 민간,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제가 되었죠. 특히 2000년대 이후는 이제는 뭐 사람과 기계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5G 이동통신의 경제적 가치가 약 한 30조 원 정도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경제 성장 기여도도 계속 커지고 있고 국민 총생산에서도 약 2%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이동통신 또 5G 등이 만약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느냐를 바로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위치한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의 사건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사고로 서울 강북 지역과 또 고양시 일부 지역의 유무선 통신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휴대전화, 또 유선전화, 인터넷, 그리고 또 은행의 ATM 기기라든가 또 카드 단말기 결제하는 것들 모든 이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비스가 장애가 일어났죠. 이래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도 있었고 많은 또 사회적인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G와 같은 모든 이동통신망을 이 산업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가안보 전체 차원에서도 직접 챙기고 관리해서 이 같은 대형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세상은 정말 초연결 사회가 된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5G 이동통신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만약에 이 5G와 같은 이동통신망에서 보안 사고나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5G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5G는 그 이전의 4G나 3G보다 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보안성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통신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전 그 통신 기술이 문에 자물쇠 하나를 만약에 걸어놨다고 한다면 5G는 자물쇠를 여러 개 또 설치를 했고 또 그 자물쇠 관련 부분 또 여러 통로에 CCTV라든가 또는 출입의 기록까지 함께 감시하고 뭐 관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5G 이동통신이 완벽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5G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통신기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되는 지점이 항상 취약점이 이제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5G 이 자체에 대한 그 허점, 또 밝히지 않은 어떤 그런 버그 같은 거를 찾는 그 해커들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또 공격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래도 5G가 가장 보안이 좀 뛰어난 상용 이동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5G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정도로는 안심하기가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민감한 정보나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의 경우에는 더 안전한 통신 서비스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해답이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G 특화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쓰는 5G 이동통신은 이제 일반 상용 통신망이라고 그러고요. 특수한 목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이 사용하는 망을 특화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화망은 무엇이냐? 특화망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뭐 스마트폰으로 우리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는 5G는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교통에 비유하자면 도로교통. 뭐 5G 특화망은 이제 전용 도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용 도로망이니까 거기는 출입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과정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좀 보안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일반 5G 그러니까 5G 상용망을 공공도로망에 비유를 해주셨고 5G 특화망은 전용 도로망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똑같이 5G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5G 상용망은 뭐 말 그대로 B2C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직접 사용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5G 특화망은 사람이 쓴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편익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서 공장이나 기관에서의 어떤 기기, 장치, 장비, 기계 설비들이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IoT라고 하죠. 서로 간에 기계끼리 통신하면서 이것들을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또 컴퓨팅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서로 연산하면서 원래 목적에 맞는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5G 특화망은 뭐 어떻게 보면 기계를 위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일반 5G는 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이런 주로 다운로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다운로드하고 빨리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특화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다운로드나 업로드나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거의 비슷해야 되고 그래서 업로드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끊김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교환이 되면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이제 큰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바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이 독자적인 통신이 특화망이고 그래서 이 보안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 5G 특화망을 또 5G 이음 5G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로 또 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5G 특화망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여기는 각각 이제 정부, 기업 이렇게 역할이 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게 특화망을 좀 이렇게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5G 특화망에는 또 주파수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즉 도로망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주파수도 더 많이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도 물론 부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중견기업들은 이 특화망을 실제로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예.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통해서 5G 특화망과 관련된 생태계가 함께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희망 좀 말씀드리고요. 한편에 또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는 사실 보안이 약합니다. 그리고 속도 문제는 물론 좀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보안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이 네트워크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새롭게 더 이제 인식을 하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은 이 5G 특화망 기술을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지금 이제 이 5G 특화망 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 5G 특화망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시범 설치, 그다음에 비용, 경비 등 모든 단계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또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